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고성 땅 저작거리에 보찜 하나로 먹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수, 나이는 26이었지요. 그는 아침마다 지게에 소금과 무명을 지고 이장저장을 떠도는 장돌뱅이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졌으나 걸친 저고리는 색이 다 바랜 무명이었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다해진 보찜 하나와 정직한 마음뿐이었지요. 겨울이라 장터는 한산했지만 그래도 오가는 사람은 제법 있었습니다. 그날도 덕수는 고성 장터 한 귀퉁이에 자리를 펴고 콩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콩 한 되에 얼마요? 행색이 남루한 아낙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덕수는 돛박에 콩을 꾹꾹 눌러 담지 않고 정확히 평평하게 깎아 재었습니다. 다푼이 옳시다. 돛박은 속이지 않았으니 마음 놓고 가져가시오. 덕수가 돛박을 아낙 눈앞에 들어 보이며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 봉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복의 덕수, 그렇게 고지곳대로 살아서야 어디 밥은 벌어먹겠나. 봉구는 저울추에 몰래 납덩이를 박아 넣는 자였습니다. 그 같은 콩 한 되를 팔아도 봉구의 돛박은 슬쩍 눌러담아 실은 8옥밖에 안 되었지요. 그런데도 값은 덕수와 똑같이 받았으니 봉구는 늘 배는 더 남겼습니다. 아낙은 봉구의 돛박이 수북한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기가 더 많아 보이는구먼. 덕수의 콩은 결국 절반도 팔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꾀죄죄한 아이 하나가 다가와 덕수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저 콩 한 줌만 주면 안 돼요? 사흘을 굶었어요. 장바닥 거지 아이였습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팔다 남은 콩을 아이의 옷섭에 한 움큼 부어주었습니다. 옛다, 이거면 오늘 저녁은 되겠구나. 아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는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그 콩이 곧 그날 자신의 저녁이었다는 것을 덕수는 굳이 티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줄은 아는 것이 어쩌면 덕수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덕수는 정작 그런 자신을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울은 하늘이 보고 있으니 속여서 남긴 돈은 결국 내 살로 안 간다네. 그 말에 봉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남들처럼 조금만 눈 감아주면 오늘 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저울 눈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것을 덕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저울눈 하나를 속이느니 차라리 하루를 굶는 편을 택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면 덕수는 늘 팔다 남은 보찜을 지고 저작거리 끝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연실이 홀로 꾸려가는 작은 주막이었지요. 연실은 19해 전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저작거리를 떠돌던 7살배기 덕수를 거두어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굶주려 쓰러진 아이 하나가 주막 앞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연실은 두말 없이 그 아이를 업어다 아랫목에 눕히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내 자식이다. 그날 연실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연실에게 덕수는 자식이나 다름없었지요. 누가 뭐래도 그 은혜만은 덕수의 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멈, 오늘도 공쳤소. 덕수가 빈 지게를 마당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실은 국자로 가마솥을 휘휘 저으며 웃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오늘도 정직하게 굶었구먼. 어멈은 그게 웃음이 나오시오? 나는 이러다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을 판인데. 덕수가 툴툴거리며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26이 되도록 혼처 하나 정하지 못한 것도 다 그놈의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매파들도 빈털터리 총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이웃 총각들은 진작 장가를 들어 아이를 안고 다니는데 덕수만 홀로였습니다. 어느 집 잔칫날에는 또래 총각들이 모여 앉아 시답잖은 농을 주고받았습니다. 덕수 자네는 언제 장가 가려나? 낸들 아나. 이 보찜 하나로는 매파도 안 붙는걸. 덕수가 멋쩍게 웃으며 대꾸하자 좌중에 잠시 어색한 웃음이 돌았습니다.
장돌뱅이 신세에 정직하기까지 하니 세상 눈에는 그저 답답한 바보로만 보였겠지요. 그런데 덕수의 그 답답함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이 파하고 사람이 뜸해지면 덕수는 이따금 다른 상인들이 버린 방문 조각을 주워 슬그머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얼른 접어 품에 감추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었지요. 어릴 적 서당 담장 밖에서 어깨 너머로 익힌 것이었으나 덕수는 그 사실을 연실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안다고 해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괜한 소리를 했다가 관아에 불려갈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실은 국자를 내려놓고 덕수 곁에 슬며시 앉았습니다. 덕수야, 잘 들어라.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나직하고 진지했습니다. 손에 쥔 게 없어도 마음에 쥔 게 있으면 그게 미천이다. 덕수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어멈, 그 미천으로 쌀을 살 수 있소? 옷감을 살 수 있소? 쌀은 못 사도 사람은 산다. 연실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저울눈 속이는 놈들 천지라도 그 중에 정직한 놈 하나쯤은 하늘이 알아본다. 덕수는 그 말이 그저 늙은 어멈의 넋두리쯤으로 들렸습니다. 어멈도 참 하늘이 언제 밥을 먹여준답디까? 연실은 더 대꾸하지 않고 그저 가마손만 다시 저었습니다. 훗날 그 한마디가 자신을 구할 밧줄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이 유독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고성 너머 산길, 말령 고개를 넘어 이웃 고을 장에 갈 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팔아 절반도 못 판 콩자루와 몰래 저울을 속인 봉구의 두둑한 전대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가난이 조금만 덜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연실은 잠든 덕수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부디 무사히만 다녀오너라.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고갯마루에는 마침 쉬어가는 장꾼 몇이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요새 관아 쪽 표설이 그 양반 아주 판을 쥐고 흔든다지. 장꾼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표경수, 그가 바로 고성 관아의 아전이었습니다. 사또는 병으로 자리를 비운 지 오래였고 크고 작은 판결이며 세곡 처리가 죄다 표경수 손을 거쳐나갔습니다. 유능하다는 말과 무섭다는 말이 항상 그 이름 뒤에 함께 따라붙었지요. 세곡 장부가 요새 자꾸 안 맞는다던데 그것도 다 그 양반 짓이라는 소문이 있어. 쉿, 그런 소리 함부로 하다간 경치네. 장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화제를 돌려 날씨 이야기만 주고받았습니다.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러나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덕수는 그 이야기를 흘려들으며 다시 보찜을 고쳐맸습니다. 저작거리 사람에게 관아 일이란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 보찜을 얼마나 파느냐가 훨씬 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아침 마침 고성 관아 마당에서는 표경수가 세곡 장부를 놓고 아전 하나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지난달 곡식 30섬이 어디로 샜는지 내가 모를 것 같은가. 표경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데가 있었습니다. 나 나으리, 그것은 소인이 감히. 됐네. 자네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이 장부가 다 말해주고 있으니. 표경수는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내가 조용히 덮어줌세. 대신 다음 달 몫에서 갚아야 할 걸세. 그 말은 온정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아전은 연신 굽실거리며 물러났고 표경수는 그 뒷모습을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병으로 자리를 비운 지 벌써 반년 고성 고을의 곳간 열쇠는 사실상 표경수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아래 골짜기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말을 몰아 산 아래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꾼 하나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 표서리집 종놈들 아닌가? 요즘 부쩍 자주 보이는구먼.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밤마다 저 아랫마을 쪽으로 몰려다니더구먼. 무슨 일을 꾸미는 겐지. 다른 장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경치는 수가 있으니 우리는 그저 못 본 척하는 게 상책일세. 장꾼들은 다시 짐을 챙겨 부산이 자리를 떴습니다. 덕수는 어쩐지 서늘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에게는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일이 더 급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고성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몰락해가는 양반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윤우진, 한때 조정에서 이름 있던 선비였으나 지금은 벼슬을 내려놓고 은거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외동딸 단정은 올해 22, 갸름한 얼굴에 눈빛이 유난히 또렷한 처자였습니다. 고운 이목구비만큼이나 심지도 굳센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살림을 도맡아 왔으나 자존심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지요. 한때는 종들만 열이 넘게 드나들던 집이었으나 몇 해 전부터 형편이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지금은 늙은 친모 하나만이 남아 두 부녀의 살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아씨, 요즘 날이 깨서 통곡기를 안 드시니 소인이 다 걱정입니다. 친모가 마당을 쓸며 낮은 목소리로 단정에게 속삭였습니다. 단정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단정으로서는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마당 가득 세뱃꾼이 줄을 섰건만 이제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이란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단정은 아버지의 낯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윤우진은 밤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통 주무시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단정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윤우진은 그때마다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저 늙으니 잠이 없어지는 게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에는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윤우진은 서찰 한 장을 정성껏 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에 놀라 얼른 서찰을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단정이냐? 예, 아버님. 야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윤우진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정아. 윤우진이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 아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버님, 어찌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단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라. 만에 하나 그런 날이 오면 이 서찰을 가지고 무조건 이 집을 떠나거라.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내 발로만 걸어라. 윤우진은 그렇게 말하며 서찰을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단정은 그 서찰이 무엇인지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다 한들 아버지가 순순히 답해줄 것 같지도 않았지요. 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저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단정이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단정은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조정에 나가던 시절 밤늦게 돌아와서도 늘 딸의 방에 들러 이마를 짚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단정이 언제 이렇게 컸는고.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 뒤에는 단정이 미처 알지 못하는 아버지만의 무거운 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은 대체 무엇을 지키려 하시는 걸까? 단정은 그 답을 알 수 없어 그저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단정은 무의식 중에 왼손 무명지에 낀 옷가락지를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 단정의 손에 직접 끼워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 옷가락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린 단정은 그 말이 그저 다정한 위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옷가락지가 유난히 은은한 빛을 머금은 듯 보였습니다. 단정은 왠지 모르게 그 옷가락지를 꼭 쥐고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님, 소녀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단정이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우진은 잠시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일만큼은 너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을 끝으로 윤우진은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단정은 그 서찰을 저고리 속에 깊이 갈무리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유난히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친모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늦었으니 이만 주무셔야지요. 그래, 곧 갈게. 단정은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리 밤을 새워가며 지키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단정은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씨 집안의 대문 밖에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오래도록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을 집 안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이윽고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덕수는 말령 고개를 넘어 이웃 고을 장터에 무사히 짐을 부렸습니다. 콩과 소금을 팔고 받은 몇 푼 되지 않는 엽전을 보찜 깊숙이 갈무리하며 덕수는 다시 고성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저작거리의 총각과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처자, 두 사람은 아직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산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덕수는 문득 고개를 들어 말령 고개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산 능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려나. 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그나마 덜 위험할 터였습니다. 그 고개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덕수는 아직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덕수는 묵묵히 눈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유독 어둡고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 집 대문이 소리 없이 부서졌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윤우진은 어디 있느냐? 사내 하나가 험악한 목소리로 사랑채 문을 걷어차며 외쳤습니다. 윤우진은 그 소란에 잠에서 깬 듯 급히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단정아, 뒷문으로 도망가거라. 서찰을 잊지 말고. 아버님. 단정이 뛰쳐나왔을 때 이미 사내들이 사랑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윤우진은 딸을 향해 짧게 외쳤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단정은 그 말을 뒤로 한 채 저고리 속 서찰을 움켜쥐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 밤 이후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지 단정은 감히 되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담을 넘기 직전 단정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프게 박혔습니다. 이 아비 걱정은 말고 살아만 있거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했던지 단정은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사내들의 거친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단정은 이를 악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치마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기고 버선발이 얼음에 베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걸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말령 고개 중턱에서 그림자 셋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목에 칼자국 하나 남기기 전에 그 문서를 내놓아라. 복면 사내 하나가 칼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단정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도망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단정은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쓰러진 단정의 손목을 밧줄로 묶으려 했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깨 누구요?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에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물러난다. 계집은 어차피 이 눈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사내들은 그 말을 남기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덕수였습니다. 해질녘 고개를 넘던 덕수가 심상찮은 소리에 놀라 보찜을 내던지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 유독 서둘러 고개를 넘던 참이었는데 하마터면 그 사내들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덕수는 애써 태어난 척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밭에는 처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덕수가 처녀를 안아 일으키자 손목에 밧줄에 쓸린 벌건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손에는 피 묻은 서찰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못 본 척 지나쳐야 하는가. 방금 그 사내들이 어디 소속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예사 도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행색도 그저 산길을 떠도는 좀도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혹여 표서리 쪽 사람들이라면 괜히 엮였다간 나까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덕수의 머릿속에 며칠 전 고갯마루에서 들었던 소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아에 신고를 하려 해도 정작 관아를 쥐고 흔드는 자가 표경수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못 본 척 돌아서는 편히 목숨을 부지하는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처녀는 필시 이 눈밭에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덕수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어찌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있겠나. 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울눈 하나 속이지 못하던 사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그저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내가 살려드리리다. 덕수는 겉옷을 벗어 처녀를 감싸고 등에 업었습니다. 처녀의 몸은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지만 그만큼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처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희미하게 닿을 때마다 덕수는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발밑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덕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녀를 업고 몇 걸음 걷던 덕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아로 데려가면 혹여 저 사내들과 한통 속인 자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덕수가 향할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저작거리 끝 연실 어멈의 주막이었지요. 가는 길 내내 덕수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처자를 무사히 살려낸다 해도 앞으로 어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처녀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질수록 덕수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밤새 눈길을 헤치고 걸어 덕수는 동트기 전 겨우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어멈, 어멈, 얼른 나와보시오. 덕수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자 연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처자는 또 누구고. 연실은 덕수의 등에 업힌 처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령 고개에서 도적대를 만나 쓰러져 있었소. 일단 좀 눕혀 살립시다. 연실은 두말 없이 아랫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게지 이럴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연실은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온몸을 뜨거운 물수건으로 정성껏 녹였습니다. 쯧쯧, 이 고운 손에 이게 무슨 꼴이람. 연실은 처녀의 손목에 남은 밧줄 자국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손끝에 태와 말씨로 미루어 필시 예사 집안 여식이 아니라는 것을 연실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예전 7살 덕수를 거두던 그날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덕수는 그런 연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연실은 젖은 처녀의 머리카락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어이구, 이 고운 얼굴이 다 트고 상했구나. 연실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 몸에 밴 능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덕수야, 너 이 일에 잘못 엮이면 큰일 난다. 알고는 있는 게냐? 연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못 본 척한단 말이오. 덕수의 대답은 짧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손목에 밧줄 자국하며 이 서찰이며 예산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연실이 처녀의 손에 쥐어진 피 묻은 서찰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 처자가 눈을 뜨면 무슨 사연인지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소. 그래야겠지. 그때까진 아무한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말거라. 연실은 그런 덕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어가는데 계산부터 하는 놈보다야 100번 낫지. 그 말에 덕수는 어쩐지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실은 아랫목 옆에 이부자리를 하나 더 깔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은 다들 여기서 눈을 붙이자꾸나. 무슨 일이 생기든 내일 해가 뜨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이 어쩐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문가에 등을 기대고 앉아 화로의 인걸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불씨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자들에게 쫓기는 처자를 제 발로 거두어들인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덕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담담했습니다. 그 밤 덕수는 처녀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처녀의 손에서는 여전히 그 피 묻은 서찰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잠결에도 그것만은 놓지 않으려는 듯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꼭 쥐고 있었지요. 대체 저 서찰에 무엇이 적혀 있기에 저리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일까요? 날이 밝으면 이 처자가 대체 누구이며 무슨 사연을 지녔는지 알게 되리라는 것을 덕수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앓던 열이 새벽 무렵에야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단정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 냄새의 단정은 화들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소리에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연실이 얼른 달려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보구나. 놀라지 말거라, 여긴 저작거리 주막이다. 단정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저고리 속을 더듬어 보니 다행히 그 서찰은 그대로 품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를 구해주신 겁니까? 단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덕수가 밤새 업고 왔지. 안 그랬으면 자네는 이미 저승 문턱을 넘었을 게다. 연실의 대답에 단정은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덕수가 물지개를 지고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렴풋이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단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려 하자 연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그런 인사치레보다 우선 뜨끈한 국물부터 좀 뜨거라. 연실이 내온 죽 한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단정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배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숟가락을 뜨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겨우 살아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단정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연실이 곁에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헌데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게냐? 그 손목 자국하며 행색을 보아하니 예산일이 아닌 듯한데. 연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단정은 잠시 말을 고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도적대가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어찌 되셨는지도 모른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단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찌 되시는데? 그것은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정은 손에 쥔 서찰을 슬며시 저고리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연실은 더 캐묻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말거라. 대신 몸이나 어서 추스르거라. 마당에서 돌아온 덕수가 방문 앞에 슬쩍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정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의 처자가 낯선 사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덕수의 소탈한 말투와 꾸밈 없는 태도에 단정은 어쩐지 마음이 조금씩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는 노릇이지요. 덕수가 머쓱하게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찰 어지간히 소중한 물건인가 봅니다. 어젯밤 내내 손에서 놓지를 않으시던데. 단정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네.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말에 덕수도 더는 캐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배려에 단정은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장돌뱅이라 들었는데 그 마음 씀씀이만은 어느 양반집 자제보다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정은 그동안 만나온 사대부가 도령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은 번드르르 했으나 정작 어려운 일에는 뒤로 물러서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장돌뱅이는 자신의 안위조차 돌보지 않고 낯선 일을 구했습니다. 단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단정은 홀로 방에 앉아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서찰은 도주하는 와중에 눈과 피에 젖어 군데군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글자 몇 자는 아예 뭉개져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단정은 입술을 깨물며 서찰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원래도 흘림이 심한 편이라 온전한 상태에서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정은 서찰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뭉개진 글자는 좀처럼 그 의미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 단정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안위도 서찰의 내용도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물을 나르던 덕수가 문 앞을 지나다 우연히 서찰 한 귀퉁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덕수의 눈길이 저도 모르게 뭉개진 글자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글자는 아마 곶집이란 뜻일 텐데. 그러나 덕수는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덕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장돌뱅이가 이런 글줄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가마는 혹 필요하시면 아는 사람을 수소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정은 잠시 덕수를 빤히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 대답이 야박하게 들릴까 저어했는지 단정이 얼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일만큼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인 듯 합니다. 그럼 소인은 이만. 덕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며 덕수의 머릿속에는 방금 얼핏 본 글자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곶집이라니 대체 무슨 곶집을 말하는 것일까? 평소라면 그런 것에 신경 쓸 그가 아니었건만 어쩐지 이번만은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아는 티를 낼 뻔했다는 사실에 덕수는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십수년을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었건만 그 처자 앞에서는 자꾸만 허물어질 뻔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덕수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낮 동안 단정은 몸도 추스를 겸 부엌일을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야 소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정은 장작 하나 제대로 패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도끼를 들자마자 자세부터 어정쩡했고 내리치는 힘도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씨 그러다 발등 찍겠소. 연실이 놀라 얼른 도끼를 빼앗았습니다. 단정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친모가 다 해주어서. 꺼보시오 손끝만 봐도 귀한 집 딸인 걸 다 알겠구먼. 마당을 지나던 덕수가 웃음을 참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놀리시는 겁니까? 단정이 눈을 흘기자 덕수는 얼른 딴청을 피웠습니다. 놀리다니요. 그저 감탄한 겁니다. 연실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두 사람 아주 죽이 척척 맞는구먼. 그 말에 단정과 덕수는 동시에 얼굴을 붉히며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단정은 서투른 솜씨로나마 나무를 다듬어 보겠다고 소쿠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다듬는 것이 맞습니까? 단정이 물으니 연실이 곁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그래, 곧잘 하는구나. 사람이 하면 다는다. 서투르지만 진지한 단정의 모습에 연실도 덕수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 저녁만큼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어찌 되는가? 연실이 물었습니다. 단정이라 합니다. 단정이라 이름도 참 곱구나. 연실이 웃으며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성은 어찌 되는가? 연실이 무심코 물었으나 단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단정이라고만 불러주십시오. 연실은 더 캐묻지 않고 국그릇을 마저 채워주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다 저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지. 덕수는 묵묵히 밥만 먹었지만 이따금 단정 쪽을 힐끔거리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저녁 세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낯설미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온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실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단정아, 이제 어찌할 셈이냐? 계속 여기 머물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단정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말에 덕수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갈 곳 생길 때까지는 그냥 여기 계시오. 우리 어멈 손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마침 잘 됐지 뭐요. 덕수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연실이 눈을 흘겼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정은 그 투박한 배려에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은 당분간 저작거리 주막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정도 저작거리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밤사이 눈이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저작거리에 내리쬐었습니다. 그날 아침 단정은 연실의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빌려 입고 덕수를 따라 장에 나섰습니다. 행색을 낮추어야 눈에 띄지 않으리라는 연실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거들겠습니다. 단정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미덥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이 서자 덕수는 여느 때처럼 돛박을 평평하게 깎아 콩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단정이 문득 지나가는 안악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댁 총각은 돛박을 절대 속이지 않는답니다. 눌러 담지도 않고 깎아 재는 걸 직접 보여드리니 마음 놓고 사셔도 됩니다. 안악은 반신반의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덕수가 돛박을 평평하게 깎아 보이자 안악의 표정이 대번에 밝아졌습니다. 어이구, 이런 장사꾼 오랜만이네. 내 이웃한테도 알려줘야겠구먼. 그 말이 시가 되었는지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총각한테 가면 속을 일이 없다더라.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봉구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심사가 뒤틀린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반짝이겠지. 저러다 말 게 뻔하지. 봉구가 애써 코웃음을 쳤지만 정작 그의 돛박 앞에는 손님이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그 돛박 좀 정직하게 재보게. 그럼 우리도 사지. 지나가던 노인 하나가 봉구에게 일침을 놓고 지나갔습니다. 봉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보찜은 해가 지기도 전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26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도 신기하다는 듯 덕수의 빈 보찜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총각,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오늘 정말 고맙소. 당신 덕에 보찜을 다 비웠구려. 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단정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아씨, 아니 단정 낭자는 장사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소. 덕수가 넌지시 치켜 세우자 단정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소질이라기보다 그저 옳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소질이라는 것 아니겠소. 덕수의 말에 단정도 결국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정직함이 이렇게 빛을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단정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동시에 덕수는 이 낯선 처자가 뜻밖에도 자신과 결이 통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정은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다 문득 흥얼거리듯 낮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 소리에 지나가던 연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가락은 연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부엌에서 연실은 단정이 저고리 고름을 매만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단정은 고름을 한번 크게 매듭 짓고 다시 작은 매듭으로 여미는 독특한 방식으로 매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매듭 짓는 방식은 아주 오래전 어느 댁 마님이 그렇게 고름을 매던 모습이 연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멈? 단정이 묻자 연실은 얼른 고개를 저으며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아니다. 그저 옛 생각이 나서 그런다. 연실은 그날 밤 내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붓두막 앞에 우두커니 앉아 아궁이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연실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의 낯빛은 평소와 달리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다시 등잔불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이 서찰을 함께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정이 마침내 서찰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셈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덕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단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두 분을 믿습니다. 다만 내용은 아버님과 관련된 것이니 부디 함부로 발설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세 사람은 촛불 가까이 서찰을 대고 뭉개진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단정이 아는 글자를 읽어내려가자 문장의 뜻이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 용, 그 다음 글자가 영 뭉개져서 안 보입니다. 단정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덕수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 굴자 아닙니까? 용소굴이라고 하면 뜻이 통하는데. 단정과 연실이 동시에 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흔들리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찌 아는가? 연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덕수는 순간 당황해 얼른 둘러댔습니다. 그 예전에 장돌뱅이 하다 얻어들은 지명입니다. 용소굴이라고 저 너머 골짜기에 있다더군요. 단정은 미심쩍은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용소굴이라 그렇다면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겠군요. 단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며칠간의 절망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연실도 안도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앞이 보이는구나. 비록 서찰의 나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갈 곳 하나는 생긴 셈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함께 가봅시다. 덕수가 말하자 단정은 처음으로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에 덕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다 같이 용소굴을 찾아 나서 봅시다. 덕수가 등잔불을 조금 더 당겨 밝히며 말했습니다. 굴이 크다고 들었는데 안에서 무엇을 어찌 찾아야 할지 막막하군요. 단정이 걱정스레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가보면 뭐라도 실마리가 있겠지요.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맙시다. 연실이 다독이듯 말하며 남은 서찰 조각을 조심스레 접어 단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정의 손끝에서 무언가 은은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왼손 무명지에 낀 옷가락지가 촛불도 아닌데 스스로 빛을 머금은 듯 보였던 것입니다. 이 가락지가 왜 이러지? 단정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촛불이 반사된 것이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연실만은 그 옷가락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박물장수가 다급히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모, 이 근방에 낯선 처자 하나 못 보셨소? 관아에서 사람을 풀어 산 너머까지 뒤지고 있다던데. 연실은 순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태연히 답했습니다. 글쎄, 우리 주막엔 그런 사람 없네만. 박물장수가 돌아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가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세 사람의 얼굴에는 다시 짙은 불안이 드리웠습니다. 단정은 박물장수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리 빨리 찾아낸 것일까? 그만큼 표경수의 손이 넓게 뻗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실이 단정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우리가 셋이나 되지 않느냐. 그 말에 단정은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도 올해는 안전하지 않겠구나. 연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용소굴로 떠나는 게 낫겠소. 덕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단정이 서찰을 품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각자 짐을 꾸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밤이었습니다. 주막을 떠나 산길에 오른 지 반나절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 관아 안채에서는 표경수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전 하나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웬 장사치 하나가 나으리를 뵙겠다고 청합니다. 들여보내라.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봉구였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아주 요긴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요. 봉구가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요긴한 소식이라? 요 며칠 저작거리 끝 주막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처자 하나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요. 행색은 남루한데 말씨하며 손끝이 예사롭지가 않더군요. 표경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 주막이 어디냐? 연실이라는 주모가 하는 주막입니다요. 그 집 양아들 놈이 데려온 모양인데. 수고했다. 이건 내 몫이다. 표경수가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자 봉구는 연신 굽실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봉구가 물러가자 표경수의 옆에 있던 신복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런 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다. 확인해보면 될 일이지. 표경수는 부채로 손바닥을 툭툭 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봉구가 사라지자 표경수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놓친 계집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표경수는 그날 말령 고개에서 부하들이 임무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를 갈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윤우진 그자가 임금의 밀명을 받고 자신의 세곡 횡령을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순간부터 표경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그 서찰만 없애면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자신은 여전히 고성 고을을 소나귀에 쥔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지. 표경수는 부채를 접으며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 없도록 해라. 특히 그 서찰만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표경수의 명령에 수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편 그 무렵 연실은 짐을 마저 꾸리려 홀로 주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와 단정은 먼저 용소굴로 향하는 산길에 오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산에 서너시 들이닥쳤습니다. 주모, 여기 숨겨준 처자가 어디로 갔는지 순순히 말하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사내 하나가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습니다. 연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집엔 그런 사람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이 늙은이가 곱게 말할 때 안 듣는구나. 사내가 연실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지. 말만 하면 후하게 쳐주겠다. 또 다른 사내가 회유하듯 말했습니다. 연실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을 팔아넘기느니 차라리 이 자리서 죽는 게 낫다. 연실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서슬에 사내들도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연실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럼 몸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연실이 마당에 쓰러지며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으면서도 연실은 끝내 용소굴이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부엌 세간이 사방으로 나뒹굴고 장독대가 깨져 나뒹구는 소리가 마당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은 주막 안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입이 무겁구먼. 어찌할까요? 됐다. 시간 없다. 저작거리에 소문을 흘려 방향을 잡는다. 사내들이 물러가고 난 뒤 주막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쓰러진 연실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실은 홀로 차디찬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표경수가 부하들을 이끌고 서둘러 말에 오르며 명했습니다. 주막부터 친다. 계집을 못 찾거든 늙은 주모라도 족쳐서 알아내라. 그렇게 표경수 일행은 저작거리를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한편 덕수와 단정은 새벽 안개를 헤치며 용소굴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정이 서찰에 적힌 지형을 살피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굴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까지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표경수 그 자신이었습니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단정의 앞을 가로막듯 한 발짝 나섰습니다. 안개 속에서 표경수 뒤로 대여섯 명의 사내가 칼을 빼든 채 서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단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에서 몇 번 스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표서리나리께서 어찌 이런 곳까지. 어찌긴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남긴 물건을 찾으러 왔지. 표경수가 부채를 펼치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날 고갯길에서 내년을 놓친 게 참으로 한이었다. 진작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날 밤 습격도 당신이 시킨 짓이었단 말이오? 이제야 눈치를 챘나. 그래, 내가 보낸 자들이었지. 표경수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윤우진 그 답답한 양반이 괜히 남의 곳간에 코를 들이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단정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당신이 아버님을.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그 서찰이나 이리 내놓아라. 덕수가 단정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 사람은 못 건드린다. 단정이 덕수의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다치시면. 괜찮소.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순 없지 않소. 덕수가 단정을 향해 애써 담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천한 장돌뱅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표경수의 신호에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덕수는 온몸으로 단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슬 퍼런 칼날이 덕수의 어깨를 깊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덕수가 신음을 삼키며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덕수님! 단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붉은 피가 순식간에 흰 눈을 물들였습니다. 괜찮소. 그저 스친 것뿐이요. 덕수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옷고름을 뜯어 상처를 동여매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사내 하나가 단정의 품속에서 서찰을 억지로 빼앗아냈습니다. 나으리 여기 있습니다. 됐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구나. 표경수가 서찰을 낚아채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이 계집과 저 사내는 어찌할까요? 눈밭에 버려두어라. 어차피 증거도 없는 것들 굳이 손에 피 묻힐 것도 없다. 표경수는 그렇게 말하며 유유히 몸을 돌렸습니다. 멀어져가는 표경수의 뒷모습을 보며 단정은 이가 갈리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늘이 결코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단정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표경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이 썰물처럼 사라지고 나자 산속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덕수님 정신 차리세요. 단정이 피투성이가 된 덕수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서찰도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도 이제 모두 표경수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던 그 다짐마저 이 순간만큼은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 단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어딘가에서는 홀로 쓰러져 있을 연실의 안위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서찰도 잃고 사람도 다치고 의지할 곳조차 사라진 지금. 과연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는지 단정은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단정은 정신을 잃은 덕수를 부축해 근처 용소굴 안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굴 안은 바람이 들지 않아 그나마 눈밭보다는 나았습니다. 단정은 옷고름을 죄다 뜯어 덕수의 어깨 상처를 싸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지혈이 될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누르는 단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덕수가 힘겹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그 서찰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덕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단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찰도 잃고 연실 어멈의 생사도 알 길이 없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덕수는 어두운 굴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게 없어도 마음에 쥔 게 있으면 그게 미천이다. 예?
우리 어멈이 늘 하던 말이요.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소. 덕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단정 낭자, 실은 내가 그동안 숨겨온 것이 하나 있소. 단정이 의아한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실은 글을 읽을 줄 아오. 예? 어릴 적 서당 담장 밖에서 어깨 너머로 익힌 것이요. 장돌뱅이 주제의 글을 안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보거나 관아에 트집 잡힐까봐 여태 숨기고 살았소.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서찰의 글자를 알아본 것도 사실은 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소. 낭자를 속인 셈이니 이제라도 사죄드리오. 단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지금껏 그런 재주를 숨기고 사셨습니까? 이런 재주로 뭘 어찌해보겠다는 생각조차 사치라 여겼소. 그저 남들처럼 저울질이나 하며 사는 게 내 팔자인 줄 알았지. 덕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실은 뭔가 되고 싶었소. 그저 이런 촌구석 장돌뱅이로 끝나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오. 그 고백에 단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마음 소녀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단정은 한동안 말없이 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덕수님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를 알든 모르든 그건 처음부터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말에 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단정의 옷가락지가 다시 은은한 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촛불도 없는 캄캄한 굴속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단정이 놀라 손을 들어 올리자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굴벽 한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닿은 자리에는 오래전 누군가 새겨놓은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건 야광주요. 어둠 속에서만 빛을 내는 귀한 옥이라 들었소. 덕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단정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옷가락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을 줄은 단정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상처를 이끌고 기어가듯 벽 앞으로 다가가 새겨진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윤우진 공이 왕명을 받들어 세곡 비리를 감찰한다는 밀지의 내용이요. 그리고 이 아래 어인이 찍혀 있소. 어인이라니요? 임금의 옥새 문양이요. 이것만 있으면 아버님이 결코 역적이 아니라 나라의 밀명을 받든 충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소. 단정은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단정은 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기슭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두 사람을 향해 절뚝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실 어멈. 덕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은 연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살아있었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멈 어찌 여기까지. 지나던 나무꾼이 날 발견해 살려주었다. 정신이 들자마자 너희를 찾아 나섰지. 연실은 단정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단정아, 실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20해 전 내 아버님 댁에서 몸종으로 있던 사람이다. 단정과 덕수 모두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찌 소녀가 어멈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댁을 나왔으니 알아볼 리 없지. 그때 마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 연실이 품속에서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윤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마지막 증표다. 언젠가 이 물건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 하시며 내게 맡기셨지. 단정은 그 비단 조각을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길로 곧장 고성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관아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당도해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한 선비였으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임금이 은밀히 파견한 암행어사였습니다. 내 이놈 표경수 세곡 비리의 죄를 물으러 왔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자 관아 마당에 있던 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표경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필시 오해이십니다. 표경수가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단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이자가 소녀의 아버지 윤우진을 죽이고 세곡을 횡령한 진범입니다. 단정이 어인이 찍힌 밀지 증표를 암행어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하의 어인이 아니냐. 윤우진이라면 내가 알기로 밀명을 받던 이가 아니었더냐.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사람을 보내 아버님을 해쳤습니다. 표경수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로 무엇을 증명한단 말이오. 다 거짓부렁이오. 그때 덕수가 나서서 표경수에게서 빼앗겼던 세곡 장부의 사본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소인이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익힌 셈으로 이 장부를 미리 베껴 셈을 맞춰보았습니다. 덕수는 장부의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달과 저 달의 세곡량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사라진 곡식만 자그마치 100여 섬입니다. 이 모두가 표서리의 사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셈이 정확하고 명료하니 그 자리에 있던 이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표경수의 곁에 서 있던 수아 하나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령 고개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세곡을 빼돌린 것도 모두 표경수 나으리의 명이었습니다. 동료의 배신에 표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경수는 관직을 삭탈하고 그 죄를 물어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낸다. 관아를 둘러싼 백성들 사이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표경수는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듯 발버둥 쳤지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단정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윤우진 공의 충심을 몰라배어 송구하오. 즉시 전하께 이 사실을 아뢰어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온전히 돌려드리겠소. 그리고 덕수를 바라보며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직함과 셈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이리 쉽게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오. 관아의 자리 하나 마련해줄 터이니 이참에 아전이 되어보지 않겠는가.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저울눈 속이지 않고 장사하는 것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답에 암행어사도 곁에 있던 단정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재물에도 욕심 없고 벼슬에도 욕심 없다니. 이런 자가 있으니 세상이 아주 썩지는 않은 모양이요. 암행어사가 껄껄 웃으며 덕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도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덕수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몇 달 후 윤씨 가문은 명예를 되찾았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한때 종들이 드나들던 대문에도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단정은 그 재산의 절반을 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님도 원하셨을 일입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이자 함께 새 삶을 시작할 미천입니다. 덕수는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단정의 뜻을 받아들여 그 돈으로 저작거리에 작은 상단을 차렸습니다. 정직한 돛박과 어김없는 저울로 이름난 그 상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에서 가장 신망받는 큰 상단으로 자라났습니다.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물건을 사갈 정도였습니다. 저 집은 절대 속이는 법이 없다더라. 그 소문 하나만으로도 상단의 곡간은 나날이 넉넉해져 갔습니다. 연실은 그 상단의 안살림을 맡아 여전히 두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 늙음악 걱정은 없겠구나. 연실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덕수와 단정도 함께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세 사람이 함께 지새운 밤들은 이제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덕수와 단정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연실은 잔치상 앞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다 가는구나.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뜻밖에도 낯익은 얼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표경수의 명으로 두 사람을 위협했던 수하 중 하나였습니다. 소인, 그때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두 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머리를 조아리자 덕수는 말없이 그 어깨를 다독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요. 사람이 뉘우칠 줄 알면 그걸로 된 것이지. 그 모습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 모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빈지게 하나로 시작해 이제는 고성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된 덕수. 그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단정이 있었고 그를 자식처럼 키워낸 연실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총각이 얻은 것은 비단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을 잃지 않았기에 얻은 사람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떠돌던 빈지게가 이제는 큰 상단의 곳간을 채우는 첫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게 없어도 마음에 쥔 게 있으면 그게 미천이다. 훗날 덕수는 자신을 찾아오는 가난한 장돌뱅이들에게 늘 이 말을 건네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